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진보 언론 얘기.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가님 요새 앞에 멘트 바꾸시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신다. 노력하는데 관성에 매몰돼가지고 관성에 자꾸 같은 말이 나와. 근데 그냥 하는 거 괜찮아. 되게 듣기 좋아요. 아날람 62회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한결의 입장에서 보면 동화가 사라지고 주변을 둘러보니 경향이라는 경쟁자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경향의 등장이 위협적이었나?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위협적이었다. 왜냐? 일반 독자들한테 말이죠. 한겨레의 세계관의 협소함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어버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겨레는 세계관이 협소해요 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대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뭘로? 북한 비판으로. 같은 진보진데 다른 얘기를 또 나오니까. 그렇지.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아니 북한이란 건 네. 우리의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자화상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 어째서일까요? 수구에게나 진보에게나 참진보 참수구 왜? 진진보 진수구 뭐 이러면서 거의 뭐 다 있잖아. 우리나라 종교 시설의 폐해, 그러네 과거 독재 잔재, 뭐 거기 뭐 북한 다 인권 있잖아. 문제 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묘사하고 평가하고 그 결에 따라서 어느 면을 보여줘서 하는지. 그걸 내가 뭐라고 표현하고 그게 뭔가 싫다 좋다 어쨌든 자기 의사를 표현함에 네. 따라 자신의 뭔가를 그렇게 규정해 주는 그러니까 뭔가 던지면 던질수록 내 얼굴에 화장이 되어 돌아오는 뭔가 그런 신비로운 존재 같달까. 화장수 스프레이. 자, 이 진영론의 충돌을 좀 이야기를 해보죠. 경향은 뭐 인권 그리고 진보 정치의 차원에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 수구 정권이잖아. 그래 왕조지 이게. 맞죠? 사실은 정상적인 진보라면 도무지 사실은 북한을 두둔할 수는 없어요. 이건 수구란 말이 아까워. 진짜. 수구라는 말한테 미안해야 돼. 여기 붙이면.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독자들이 보기에 한겨레는 북한 정권의 온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침묵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왜 경향만큼 나를 세우지 않지라는 생각이 경향 때문에 들죠. 비교가 되잖아. 사실 이거는 진영론의 결과죠. 안티테제로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보수 세력은 반공을 친일을 덮고 독재를 덮고 이 과거를 다 미화하는 도구로 항상 사용하는 게 반공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보수 세력이 반공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반공 이념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들에게 우리의 만약 사설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북한을 비판하면 그걸 가져다가 이게 보아라. 얘들도 이런 말 한다. 얘들도 이런 말 할 정도로 북한은 막장이다라는 식으로 그 뭔가 건덕지를 준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반공 프레임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겠다. 그렇죠. 그 건덕지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애써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에 가까울 수 있겠죠.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호의의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설마 한겨레 기자들이 뭐 다 일심해 이런 주사파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아, 일루미나티. 로스차일드. 이제 진영론적 접근이라고 보는 게 이분들에 대한 예의일 거고요. 그 일례로 이런 게 있죠. 1994년인가요? 김일성이 사망했던 네. 해가 이때 유일하게 헤드카피를 신문사 중에서 김일성 주석 사망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이걸로 한겨레 신문 구독하던 비운동권 출신 그 중도진보 성향 독자들 말이죠. 이 독자들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잘못됐다고는 말하기 힘든데 뭐지 싶은 거 있잖아. 그죠. 살짝 좀 이렇게 딱 대표님 좋아하는 표현으로 약간 짜게 식는 거 있잖아. 얘네 왜 이러지? 굳이? 주석이라는 표현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거는 당시 한국 사회에 좀 고답적인 답답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은 저 체제를 확실히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김일성 주석을 썼다는 게 물론 그쪽에서 뭐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죠. 기술적으로 직함이 주석이니
주석이라는 걸 썼다라는 건데 누군가의 사망 앞에 직함을 붙여준다는 건 예우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김일성이 예우의 대상인가라는 거가 논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근데 그걸 단순히 기술적으로 그의 직함이 주석이는 썼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야. 그냥 말.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이게 지금에 와서는 그럴 수도 있다 싶잖아. 그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DJ 정권 때문에 그래요. DJ 정권에서는 남북 화해 무드가 있었고 그럼 당연히 화해하러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의 호칭을 불러주잖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94년도에 이 한겨레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 왜 그랬지 싶지만 당시 분위기는 달랐다는 거지. 근데 당시의 그렇다고 느낌. 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그걸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요. 외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도 알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치. 그럼 그렇잖아. 그럼 그냥 기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라고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말만 들으면 그건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말로만 밖에는 안 들린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한겨레에 이복형이 있죠. 생각해보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겨레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수는 있어. 아니 뭐 왜냐면 친정권적인 어떤 뉘앙스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기조 차원에서 뭔가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쓴 건데 왜 아버지랑 하시겠다고. 저는 이거 들으니까 최근에 또 이제 막 이 한경호 사태와 함께 얘기가 났던 그 여사 호칭 문제. 그게 또 생각나네요. 그죠. 근데 뭐 호칭이라는 게 사실 이게 역사와 전통 사이에서 거기 안에 또 여러 가지로 결이 있잖아요. 오염되거나 뭐 이렇게 퇴색되거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호칭으로 뭔가 사람을 이렇게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답도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근데 또 얘기는 해야 되고. 말은 해야죠. 왜냐하면 결이 너네가 또 쭉 같으면 상관없는데 이 결을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또 자꾸 말이 또 변명 같고 말 바꾸는 것 같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겨레 신문은 원래 이복형이 있었죠. 그렇죠. 월간 말지라고. 네. 잠시 이분을 잊어먹었네. 자, 월간 말지가 몰락합니다. 1985년에 야심차게 등장을 해서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90년대 후반부터 극심한 경영 악화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자들 입장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없어져서. 그리고 세계관이 다 안티테제야. 그러니까 이게 왜 재미가 없었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년대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와 약간 맥이 다 있어요. 일종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굳이 대표적인 키워드를 들자면 서태지. 네. 즉 문화, 젊은이 지금 그 다른 쪽의 어떤 관심사와 사회문화 쪽으로의 그 불똥이 옮겨가고 있는데 튀는데 네. 이 말지가 약간 거기서 늦었어요. 이게 중심점이 옮겨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걸 못 따라갔어요. 사실상. 이제 경영 악화가 심화되니까 기자들이 뛰쳐나오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오연호 기자. 이 사람이 2002년에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아주 괜찮은 슬로건을 달고 네. 오마이뉴스를 창간합니다. 네. 그리고 이 2002년도가 정치 사이트인 과거에 유명했던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는 이게 친노 사이트로 유명했죠. 그렇죠. 노무현. 이 서프라이즈가 탄생한 해이기도 해요. 서프라이즈를 만든 사람은 서영석. 이 사람은 국민일보 정치부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월간 말지 편집국장이었던 박태견이라는 분은 또 독립을 해서 프레시안을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경호가 다 등장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다 등장했어. 이제 말을 다 맞출 수 있게 됐군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안티테제의 연속이에요. 안티테제야. 자, 다시 설명해볼게요. 그 기존의 상태는 태제예요. 그럼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상태를 안티테제라고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고 보면 네. 진보 언론의 최초인들은 사주가 전횡을 일삼는 족벌 체제를 태제로 삼았죠. 네. 그래서 안티테제로 국민주주를 모집해서 한겨레를 창간했어요. 그런데 이게 프레시안에 이르면 종이신문의 한계가 태제가 돼요. 오마이뉴스까지 가면 언론고시를 통한 기자 채용 시스템 있죠. 네. 요거마저 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언론에서 원래 안티테제 역할을 했던 게 동아일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래저래 진보 언론의 요람인 게 대표적인 게 이승만을 태제로 잡고요. 이승만에 대한 안티테제로 백범 김구 선생을 수십 년 동안 푸시한 언론사가 동아일보예요. 그 결과 지금은 이 두 분이 살아있었을 때랑 지금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스탑니까? 그렇죠. 김구란 말이야. 이런 안티테제의 방식조차도 동아일보의 영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 신문사들 혹은 뭐 서프라이즈 같은 사이트는 기존의 정치를 낡은 정치, 그러니까 태제죠. 태제로 규정한 노무현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할게. 노무현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죠. 네. 나 방금 조용기 목사처럼 됐어. 그랬쇼. 방언 터질 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도 이 사람들도 태생적으로 안티테저잖아. 네. 그 당연한 결과란 말이야. 특히나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노무현 그리고 황우석. 황우석도 진짜 이 사람 완전 뜨거운 감자잖아. 이런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를 놓고 의견이 엄청 갈려요. 그러면 상대의 사고방식을 타파해야 할 태제로 나서로 이 안에서 그럼 자기는 정의로운 안티테제야. 네. 안티테제 선전 싸움을 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순수성 투쟁을 벌이는 거죠. 내가 진짜 진보고 내가 진짜 정의 편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프라이즈, 동프라이즈, 남프라이즈 이렇게 막 분열해. 그 달맞이네. 사오니까 동남 이렇게. 박봉팔닷컴, 서팡닷컴, 진실의 길 뭐 등등으로 계속 분열해가지고 지금은 뭐 잔해만 남았습니다. 이게 담론이 충돌돼서 거기서 의미 있는 무언가 토론에, 그러니까 결론은 안 나더라도 네. 그 토론을 추적하다 보면 거기서 사고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없었어요. 그냥 너희와는 함께할 수 없다. 안티 꺼져. 근데 이게 웃겼던 게 요 얘기는 하나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그 필진들을 축출할 때의 방식이 제 기억으로는 네.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 그 PC통신 시절부터 네. 해왔던, 특히나 그 아이돌 씬에서 제일 많이 이게 극심했던 동아리 클럽 이런 류의 그 뭐 운영자 있잖아요. 네. 운영자의 운영권 탈취 전형적인 방식이었어요. 뭐냐면은 보통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90년대에 그 PC통신에 그 큰 동호회들 있잖아요. 네. 메탈 동도 있고 뭐 무슨 뭐 아이돌 좋아해서 핑클 동도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덩치가 큰 거는 그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운영자가 권력을 주잖아요. 네. 뭐 핑클이랑 친할 수 있는 권리. 그렇지. 뭐 많잖아요. 그럼 수익 구조가 됐던 뭐 누구랑 친분이 생기든 간에. 핑클이랑 친해질 수 있는 거래. 은혜다 은혜. 은혜지. 그럼 은혜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물밑 작업으로 쪽지를 돌려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세를 부르려고. 자기의 정당성이 입증돼야 되니까 그럼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연판장 같은 걸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래 돌려요.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그 비번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운영자였던 애들을 강제 탈퇴시켜서 얘들은 이제 접근을 못해요. 회원이 되려면 운영자가 인증해줘야 되는데 얘들은 탈퇴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비번을 바꾼 다음에 나만이 운영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인증해주자면 얘들은 이 동호회에 못 들어와요. 그 동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하루아침에 새가 되는 거예요. 요 방식으로 탈취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아이돌 팬클럽에서 가장 그 뭔가 이제 거리를 두면서 지금처럼 그냥 CD나 사자 그냥 방송이나 보자 이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저한테도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나이가 좀 있으니까 지지 세력으로서 왜 애들밖에 없으니까 네. 어른들의 세를. 형 누나들이 좀 지지해달라면서 뒤로 그런 게 들어오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하면 뭘 모시하겠다. 그래서 뭐 운영권도 줄 것이고 지금의 운영자들을 축출시킨 다음에 강퇴시켜버리고 비번을 바꿀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저열해가지고 난 이제 앞으로 이쪽엔 발도 안 들이질 거야 하면서 무슨 애들이 정치질을 이렇게. 근데 이게 뭐 PC통신 사이트 핑클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한데 다들 잘 지내시나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 이게 꼬마였는데. 어쨌든 간에 대단하다. 어린 놈이요. 그 방식 그대로 그 다른 클럽에도 그것들을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권력 투쟁이 있었어요. 암투가 있고. 서프라이즈가 그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했군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권력을 공고히 한 네. 그 사이트 내에서 사람이 뭐 다름 아닌 서영석이잖아. 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팩트예요. 팩트인데 이 서영석 씨가 나중에 낙곰수가 데이트 친 이후에 서영석 씨가 김용민 교수님과 함께 낙곰수 멤버였던 같이 이제 국민TV 창립을 주도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국민 주주 모집을 통한 신문 창간의 틀을, 한겨레의 틀을 이제 국민 주주는 국민투자사로, 신문지면은 TV 플랫폼으로 변형한 결과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고향은 1974년부터 시작한다. 이 뿌리는. 그래서 안티테제와 정의는 이미 동의어란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 이 세계관은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TV는 경영 실패를 했어요. 경영 실패를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끼쳤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책임감을 덜 느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TV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가 흥미로운 게 네. 이건 예전에 모 팟캐스트 다른 팟캐스트에서 그 마선님이 했던 한마디가 뭐 진실인 것 같아요. 국민TV는 망하면 안 돼? 라고 마선님이 하셨어요.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망하면 안 돼라고 하면 망하면 안 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고치자라는 쪽에 그 문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문제 그 위에 있는 것.
이거 아예. 아까 그 안티테자 정의처럼 네. 국민 TV는 망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 수습해 가면서 하자라는 이것을 새 방향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마선님이 했던 질문이 정확한 거죠. 아니 왜 만약에 그게 잘못됐어서 망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게 필요하면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 가치 판단이 절대 명제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네. 정의고 승리해야 된다. 선이니까. 국민 TV가 정의인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국민 거죠. TV는 사업체예요. 네. 하지만 거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것이 선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진짜 막 퇴직금 넣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투자를 받은 측에서는 도덕적 채무감을 느끼고 이동해야 돼요. 맞아요. 그 투자를 받은 측에서는. 아니 근데 나는 경영진은. 그러니까 왠지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지점. 망하면 안 돼? 라는 이 말에서 핵심이 뭐였냐면은 망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럴 수 있어요. 방금 홍 작가님 말은 책임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왜 내가 좋은 일 하는데 난 정인데라고 생각하면요. 망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그럼 거기에선 그 망한다라는 쪽으로 혹시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거와는 다른 의미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경영의 실패와는 상관없어요. 경영은 실패해도 돼요. 단지 우리의 논조,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방식들, 우리가 다뤘던 컨텐츠의 어떤 방향성만 적합하면 되는 거죠. 국민 TV의 탄생 자체가 이미 선의 실현이니까.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의 실현이지만 이건 아까도 말한 누군가 타인의 돈이 모여서 만드는 사업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둘 중에 하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양쪽 다 있다는 거죠. 투자자 쪽에서도 있고 어떤 투자자는 사업체로 볼 수 있고 어떤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투자자끼리도 온도가 다를 테니까. 네. 내 돈을 갈아 맞춰서 너희들은 정의를 지켜라. 안 받아도 좋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 국민TV 내부에서도 그랬을 거라고 보고. 네. 그렇게 선의로 모인 돈으로 선의와 정의감으로 십시일반한 돈으로 이게 십시일반 또 나왔다. 십시일반이 이제 진보 언론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형태가 또 돼버리잖아. 네. 이런 식으로 십시일반. 시사인도 참관할 때 아마 이렇게 했었을걸요. 그렇게 해서 참관 후에 사람들 그 이제 투자 얼마씩 뭐 주를 팔듯이 할 거 아니에요. 투자하신 분들 이름이 쭉 적었던 걸로 알아요. 참관 후에. 무너져가는 거를 꿋꿋이 거기 남아서 그걸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럼 물론이죠. 욕은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다 먹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걸 당연하지. 다 업자는 먼저 빠집니다. 그럼요. 그 문매를 다 막고 그래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순진하게 접근한 부분들이 많아요. 경영과 사업체라는 관점에 그게 약간 냉정한 부분이 선의와 정의 같은 그런 온당한 어떤 가치와 네. 충돌이 될 때 그럴 때 이게 부딪히면서 어떤 한쪽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좀 못 보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말지가 몰락을 하면서 오마이랑 프레시안이 생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몰락이 끝이 아니라 말지는 멸망합니다. 이 멸망의 과정이 좀 구질구질했어요. 이게 뭐냐면 2004년이었어요. 2004년 말에 이제 더 이상 발행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단 말이야. 네. 이제 2005년부터 파행적인 운영을 하는데 이 문제를 고발한 분이 다름 아닌 그 개인적으로 저랑 잘 아는 선배님이세요. 딴질보 팬더님. 네.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 군사평론가 겸 냠냠. 군사평론가 겸 작가님이신 이성주 작가님이신데 네. 이제 폭로의 내용이 뭐냐면 자, 외부 필진한테 글을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고료를 계속 안 줘요. 이 외부 필진이 돈에 대해서 말을 하길 꺼릴 수 있잖아, 사람이. 그렇죠. 돈 얘기하기 또 껄끄러워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이 말지도 거의 좋은 일 대부분이지. 하는데 그럼 그대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언젠가는 참을 수가 없잖아. 이거에 대해서 돈 이게 뭐냐 이렇게 언급을 하면 그 외부 필진에 다시는 글을 부탁을 안 하고 그냥 교체하는 거예요. 돈은 주긴 줘요. 아니 그냥 고로는 먼 산. 안 주고 그냥 그냥 연락 끊음 이런 식으로. 이 순서의 무한 반복이에요. 그런 식으로 필진들이 많아요. 아니 왜냐하면 근데 이 씬에서도 소문이 돌 텐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말지에 글을 기고했다라는 건 진보판의 글쟁이가 어떤 인증이에요. 그건 있었어. 그렇죠. 어떤 시기에 저거 전성기 때 그러다 보니까 말지에 글을 기고했다는 건 이 판에서 자기 이빨이 좀 먹힌다. 라는 의미. 이 사람 글 좀 쓰고 이 사람 의식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이 권력 관계가 좀 역전됐을 때, 즉 말지가 한참 잘 나가고 전성기 때는 돈을 안 받아도 글을 실는 게 가능하지. 그렇죠. 가능하죠. 결국 이 얘기가 나온 핵심은 그거예요. 말지의 권위는 이제 그런 권위가 없어요.
말지에 글을 실었다는 것이 더 이상 내 앞에 어떠한 권위가 쓰지 않는 말지가 뭔데? 뭐 이런 거지. 그런 식이 됐던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럼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말지가 줄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잖아. 상징 자본이든가 아니면 명예든지. 진짜 자본이든가. 근데 둘 다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뭘 줄 수 있을까? 그럼 뭘 줘야 되고 아무것도 못 주니까 당연히 말이 나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줘야죠. 근데 이제 뭐 진보와 정의를 위해 뭐 애써 주신다 정도겠죠. 그다음에 외부 필질들에게는 그래도 진보 진영에서 고생하는데 이런 도덕적 책무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파행적인 운영이 계속되다가 팬더님이 빡치신 거야. 그래서 이 폭로를 다름 아닌 어디다 있냐 말지 홈페이지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말지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비판한다고 글을 지워버려? 그럼 조중동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그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사과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경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방법 못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민중의 소리 이런 인터넷 신문 이런 데서도 뭐 경영에 개입하고 이렇게 하다가 2009년에 완전히 폐간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의미로든 효용성이 떨어진 거죠. 명예 아니면 돈. 네. 근데 그 두 개 다 제공할 수 없었던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 진보 언론은 태생부터 독자와의 불화의 가능성 혹은 위험성이 태생부터 이걸 안고 시작했어요. 자, 1974년에서 1975년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시민 광고의 물결이 동아일보를 산소 공급을 했잖아. 네. 그리고 한겨레 국민주주 모습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진보 언론 최초인들의 투쟁한 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 거, 자발적인 고생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화답이었는데 해직 기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서로 뜨겁고 순수할 때야 서로 감동받을 때야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관성이란 게 무서운 게 어느 순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시민들의 십시일반이 당연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같이 감동할 때야 시민들은 알아서 기자들을 선각자로 인정해주지. 기자들은 알아서 시민들을 우리의 뜻을 알아준 또 깨어있는 시민으로 모셔줄 거 아니야. 고마운 사람들. 근데 감동이 사라지면 서로가 서로의 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기자는 말이죠. 헌신을 감내한 성각자로서 스스로를 자기 자리매김한단 말이야. 그 대가를 자기는 받고 있는 거고 독자는 독자대로 구독료를 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의무 구독 비율이 많았다고. 진보 언론은. 이게 지금 한경호 사태의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또 전 느껴져요. 조금 보론을 하자면 네. 헌신을 감내한 선각자에는 단순히 내가 다른 건 안 하고 정의를 위해 일한다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그런 건 있는 거죠. 한겨레나 그런 이제 진보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아까 서열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게 진실의 일면을 담기 때문에 등장한 건데 네. 그 얘기를 잠깐만 호출해 보자고요. 즉 우리나라에서 대학 서열을 해보자고. 네. 그럼 한겨레에 계신 분들이라고 그 흔히 말하는 대학 서열에서 밀리시는 분들은 딱히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흔히 말하는 조중동과 학력이나 그런 수준에선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조선일보에 가면 고려와 월급과 대우가 달라요. 그렇다면 적어도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들이 진짜로 같은 서울대를 나와서 뭐 연고대를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조선을 붙는 건 아니겠지만 뭐 붙을 수 있어 치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에서는 어쨌든 내가 이쪽에 있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조선일보를 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는 한겨레에 왔다라는 거. 자기의 서사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예술하는 친구들은 늘 하는 말이에요. 있게 마련이죠. 네, 있게 마련이야. 예술하는 친구들 중에 약간 학벌이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뭐 어디 음대인데 뭐 서울대 음대. 그러면은 내 약간 잘 안 풀린다. 내가 사실은 피아노 학원만 해도 돈을 많이 버는데 일부러 여기 있다. 라는 식의 자기 서사는 알량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축이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바로 헌신과 어려움을 감내한다라는 것이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저희가 뭐 연봉 얼마인데 여기에서 박봉을 받아가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자기 내면의 서사가 있는 거죠. 굳이 한 거는 그지. 그죠. 물론 그 박봉이 다른 사람이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 뭐 그냥 뭐 저기 우리 늘 매번 등장하시는 저기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 먹는 어떤 알바생 네. 기준에서 보면야 정규직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 입장에선 그들 나름대로의 약간의 박한 네. 뭔가 희생을 감내한다라는 서사는 이거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히 생길 수밖에 네, 없죠. 이건 이해해 줄 수 네. 있는 부분이잖아요. 동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해할 수 있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네. 네. 자, 거기 플러스 안티테제의 세계관은 안락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는 쪽은 정의로울 수밖에 없잖아. 까기만 하면 정말 편해요. 그럼요. 자, 세상 맞아요. 얼마 편해. 모두 까기 인형 최고지. 세상은 악과 부조리가 가득해. 자기는 이걸 먼저 적발하고 성토하는
비판자로 자기를 이제 자리매김하잖아. 네. 그런 세계관은 단순하고 편리하지. 자기 검열을 하는 불편함에서 자유롭잖아. 그럼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른 행성에서 이 행성을 구경하듯이 보고 있으면 네. 편해요. 그건 남의 나라. 다른 별 얘기거든. 안티테제 세계관? 자, DJ가 정권을 잡았어요? 원래 지지했단 말이야. 근데 이젠 DJ가 태제야. 그럼 까야 돼. 그러면은 뭘로 까냐? 김대중은 구태, 그 김종필이랑 연정했잖아요. 네. 구태와 손잡은 기득권 보수 정치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그 정권은 기본적으로 태제인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맨 처음 방송에 얘기했던 네. 나와 같은 결이구나라고 착각했다가 이건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자기 혼자 현자타임하면서 자기 혼자 깨는 거예요. 김대중 아니었어? 그렇지. 전두환도 사면해.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김대중 원래 많이 이제 우리는 알잖아. 네. 많이 방송에.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도구적인 인간이에요. 굉장히 하시던 대로 했는데. 유용한다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게 똥이라도 쓸 때가 약으로 쓸 때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우리랑 결이 같다. 여기서 우리란 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 뭔가 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게 약간 순결성에 가까운 정의잖아요. 순결성에 가까워서 그 정의의 더 정의를 자꾸 찾아. 약으로 쓸 수 있는 똥이지만 똥이기 때문에 안 돼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분들은. 근데 김대중은 똥이지만 약으로 쓴다면 어쨌든 나는 그걸 쓴다에 가깝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 보니까 결이 달라. 그럴 때 결이 다름을 확인했을 때 사람은 반응은 두 가지예요. 내가 몰랐네가 있고 내가 속았네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것은 내가 속았네에 가깝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노면까지 이어져요. 이어져요. 자, 내가 속았네. 내가 속았네. 그러면은 뭐 따지고 보면 DJ는 좌죠? 따지고 그렇죠? 보면. 네. 그런데 이제는 정치가 좌우의 대결 구도가 아니야. DJ한테 속았거든. DJ는 구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태와 신진의 대결 구도에 확 꽂혀요. 이때 신진이 누굽니까? 노무현이에요. 그래서 노무현도 연설을 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라는 연설을 그렇죠. 정권이 교체된 여당의 후보로 나와서 했던 거예요. 한 번도 시리즈 있잖아. 한 번도. 제가 그 연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설의 오류가 저한테 아파요. 네. 그래서 한경우 서프라이즈 노무현을 결사 지지하면서 한 팀이 되는데 자, 한경우와 서프라이즈는 노무현을 같은 컬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과 같은 컬러. 이 사람 노무현도 똥을 약이 되더라도 똥을 안 먹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정권이 지나가고 그죠? 정권 말 그리고 노무현의 말년. 이 노무현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탠 것이 바로 한경우죠. 그렇죠. 자, 이런 맥락이라고 봐요. 이 맥락을 봅시다. 진보론이라고 해서 뭐 진보 정권 혹은 진보 정권이라고 자처한다고 치고 네.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 무슨 그럼요. 기관지인가? 그야말로 어용이지. 네. 그게 바로 진영론이잖아. 네. 근데 그럼 그거냐? 아니에요. 실체를 따지고 보면 한경우는 진영론적인 사고를 탈피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인 진영론에 의해서 노무현을 까내렸어요. 이 사고 구조가 이래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뭐 제 생각입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신자유주의의 팽창을 뭐 조장하고 방조했다. 그러니까 거칠게 선을 그어보자는 거야. 다른 것도 네. 많지만. 그런데 진보언론은 참여정부의 구조적 실패를 얘기도 했지만 노무현 개인의 도덕성에 굉장히 천착했어요. 맞아요. 예. 네. 뇌물 받았다 이거지. 여기서 순수성 투쟁에 이 진영론의 극렬한 차원이 드러나는데 자기들의 정의로움과 순수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오염한 혹은 타락한 노무현을 조중동보다 더 극단적으로 디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 된 사람은 태제고 사실 안티태제거든 자기들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게 노무현 관장사 그만둬야. 이게 신문 사설로 게재됐어요. 노무현이. 예를 들어서 그 한겨레는 당연히 이명박 정권을 싫어했죠. 네. 쥐박이란 표현 쓴 적 있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쥐박이랑 해서. 노무현이 같은 등급이잖아. 노무현. 노무현. 그럴 수가 없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폐기 처분하고 버리자는 얘기거든. 거기다가 뭐 그렇게까지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 회자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썼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사설 중에 자기가 돈 받고 마치 자살을 권유하는 듯한 느낌의 사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무라이처럼 할복하라라는 느낌으로 약간 그런 방향으로 되게 엄진근하게 쓴 글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글들에서 느껴진 게 뭐냐면 아까 홍 작가님 말씀하신 구조적인 얘기. 왜 구조적인 얘기냐면 일단 애초에 자기랑 같은 컬러라고 착각한 건 자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엄밀히 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보면 보수 정권이에요. 보수 정권이에요. 그냥 네. 보수 우파 정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 우파라는 건 상식이 통하는 미국의 공화당이라든가 영국의 보수당이나 그런 의미로 네. 나와 협의가 가능한 사람이란 얘기지. 우리나라에서 그 말하는 수구 꼴통 수구 얘기하는 거 꼴통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고 흑문제 먹고 막 쇼하는 애들 막 이렇게 골든 샤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골드샷.
뭐 그런 애들이 아니야. 그런 애들이 지금 그것도 언제 했어? 그거 있어. 저기 아, 뭐 어디 여자 종업원 음모 넣고 뭐 그 한잔하고 그랬어. 그런 사람들. 지자스. 그리고 뭐 종업원 뭐 소녀 가슴처럼 만지고 뭐 많잖아 얘들 뭐.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꼴 수구 보수가 아니라 그냥 미친 애들이고 그런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좌우 보수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은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졌군요라고 할 때 리스펙트가 가능한 의미의 보수 정권이었다는 거죠. 맞죠. 근데 보수 정권으로서의 자신의 결 속에서 그가 물론 착각을 했던 그게 네. FTA나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동북아 금융허브가 본인이 착각했던 속았던 간에 그런 식의 경향성으로 실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실책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분분하고 심지어는 그럼 그걸 구조적으로 까야지. 아 원래 이런 걸 정리했고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정책을 까는 게 아니라 인격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보고 왜냐면 그 글에 그 아까 자살 비슷한 할복 비슷한 네. 느낌으로 사무라이 길처럼 가라는 느낌처럼 쓴 네. 그 글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거기 이런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흔히 말하는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를 갖고 법정 투쟁으로 가서 대충 내용이 네. 지지부진하게 자신의 그거를 치졸하게 그렇게 증명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써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억울하면 법정 투쟁이든 뭐든 있을 수 있는 그 법치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걸 1인 시위를 동원해서라도 하든 나의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치졸하다 이거 그게.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치졸한 거야. 그게 왜 치졸하냐고 정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 사무라이. 단칼에 우리 이거 시원하게. 오랜만에 등장한 용어. 지사. 그렇지. 지사. 뭐 떨어지게 왜 이러냐. 지사라는 거지. 뭐 격떨어지게 왜 이래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그런 건 이명박이 애들 저기 명박산성 뛰어넘을 때 그래도 잡아다가 고소할 때나 하는 거지. 꼴사납게 왜 이래. 모양 빠지게 우리 편 같은 그래도 한때나마 편을 갖뒀던 사람이 치졸하게. 왜냐면 이 사람들 왜 국가는 항상 그 어떤 태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국가의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티를 걸어야 했던 억압하는 국가의 언어. 그게 뭐예요? 고소, 소송, 법치 체계. 그걸 이용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돼. 그거 치졸한 거야. 우리까지 급 떨어지게 왜 이러냐. 구질구질한 거야. 근데 왜 그게 구질구질해? 내가 억울하면 뭐든지 해야 하는 거지.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글이 실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 속고 자기 스스로 착각한 건데 노무현이 속이고 김대중이 속였으며 그들이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자기 순수성. 진짜 진보고 진짜 정의야 자기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것도 우리와 다른 것도 그 정의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진짜 완전 스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까지의 사설이라든지 논조의 수준이 거의 이거는 뭐 약간 신문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 거의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했다고. 더 슬픈 건 나는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의 꼿꼿한 길을 가겠다. 그러면 노무현 서거 이후에도 했어야지. 맞아. 난 그게 맞아. 맞지. 그렇게 갔었어야죠. 그거는 그거고. 그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이게 대표님 하신 얘기 있죠? 네. 우리가 사실 에픽사가 이야기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투신서거를 하시고 진보 언론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죠. 그렇죠. 갑자기 비극적 영웅으로 소환됐단 말이야. 아니 욕할 땐 언제고. 이게 이런 거겠죠. 자, 세상은 불의해. 이게 태제예요. 정의는 언제나 패배해. 안티태제란 말이야. 그런데 필연적 패배를 알면서도 도전하고 결국 꺾이고 죽임당하는 그래도 저항하겠다는 게 안티태제 로망스란 말이야. 이 신화적 서사를 주인공으로서 완성하기 위해서 소환된 겁니다. 노무현은. 그러니까 거기 아까 얘기했지만 그 꼿꼿함 속에서 노무현의 서걸은 비극인데 그거를 지사로 포장해서 신화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사실 이때 이놈들이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죠. 없었어요. 이상하잖아. 이게 정상적인 자기들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만약에 우리 방송 들으면 많이 억울할 거예요. 외부 세계 독자들의 시선에서는 되게 기괴하잖아요. 근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 9년 전 일인데. 왜냐면은 나는 일단 그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비극이에요. 벌어진 일. 근데 이 지사로 포장하는 이거 자체가 이미 시대 정신과 유리돼 있어. 이거 거의 무슨 신화야. 이 사람들 지금 그리스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글을 써서 지사처럼 너의 순교를 치졸하게 법리적 그거 하지 말고 증명해라. 증명했더니 서거했더니 나는 그걸 증명했다고 생각 안 해. 그건 그냥 비극이야. 그게 뭐 증명이야. 근데 했더니 갑자기 증명했네. 지사 맞네. 영웅이네. 이거는 내 생각에는 21세기를 사는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물어뜯은 것도 이상하고 물어뜯은 방식도 이상하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신화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옹립하는 과정도 이 진보 언론에서 이상하단 말이야. 이렇게 이상한데도 일단 사람들이 독자들이 접었어요. 왜 접냐면 지난 9년이 너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막장인 정권이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진보 언론이 있는 게 유용하다고 독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상한 감정을 유예시킨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동시대성은 이때 이미 완전 잃었어.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들은 네. 같은 컬러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임 당했다 생각하고 배신당했다 생각하는 자기 내면의 서사가 있어요. 근데 노무현을 지지했던 노무현에게 만약에 그러니까 나 진보 잘 모르고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잖아요. 진보가 잘 뭔지 모르고 정당이 뭔지 잘 몰라도 노무현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나랑 칼라가 같네가 아니라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원래부터 그분을 지지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노무현을 원래 김대중 원래 지지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은 칼라인가라는 스카우터를 단 다음에 자기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서사를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지는 같이 했는데 막상 나중에 까뒤집은 걸 보니까 서로가 노무현을 바라본 그림이 달랐던 거야.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지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지지했다. 그 사람이 그런 느낌이에요. 왜 노무현이 좌파라 지지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는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일반 시민들은 나는 장담하는데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딱히 없었다고 나는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좋아하잖아. 실패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노무현에게 속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좋아하잖아요. 노무현에게 속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다 사람들이? 좌파 쪽 사람이었어요. 노무현의 뭐 그 파병이라든가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든가 그걸 보고 노무현에게 속았다는 말은 뭐 내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노란 리본을 달았던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 이들의 정서가 달랐던 거죠. 같은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노무현을 지지했다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너를 지지한 거라. 그게 내가 사실 생각한 노무현이 상상수의 아니라도 그림을 그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상 이렇게 까뒤집어지니까 서로의 온도차를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자꾸 안티테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티테제의 세계관이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티테제를 독점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요. 태제가 적폐잖아. 기존 네. 이거 강력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의 고생이 비극적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정권들처럼. 그래서 보수 언론의 영향력을 실제보다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쪽이 한경우예요. 그건 마치 북한의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게 이 새누리당류 분들인 것처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진보 언론을 구성하고 있는 기자분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희망 이게 자기들한테 있다고 믿는단 말이야. 그럼 세상은 잘못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세상을 잘못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사우론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조중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보 언론의 세계관에서 조중동은요 엄청나게 유능해요. 조중동은 프레임 막 이렇게 전략하고 이슈 설정하면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막 움직여 자기 기획대로.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프레임 설정이 유능한 건 맞아요. 유능한 건 맞아. 정말. 근데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 힘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영향력 차원에서 TV가 신문을 압도했죠. 네. 이때 진보의 편에 따르면 언론 정상화돼 있었어요. 따옴표하고. 예, KBS와 MBC는 네. KBS, MBC 조중동에 거의 완전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조중동이 틀린 말 한 거 있죠. 네. 이거 고발하는 프로를 따로 운영했어요. 근데 언론의 힘이 그렇게 막강하고 유권자들이 잘 세뇌가 되는 사람들이면 공중파 3사 중에 2사가 조중동의 적이었고 정부의 편이었단 말이야. 참여정부 시절에. 근데 왜 참여정부는 최저 지지율을 찍었습니까? 그것은 활자의 힘이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지. 세종대왕 만세. 조중동의 프레임 전략 탓이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방송국 공중파 어르신들 지금 저기 그 혼자 계시는데 거기 잘 나오지도 않는 텔레비전 치익치익 케이블도 안 들어와서 신문을 읽으시면서 돋보기로. 자, 거꾸로 이명박은 이 사람도 진짜 노골적으로 거의 깡패처럼 언론 장악에 성공했죠. 그렇죠.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잖아. 기자들 막 다 해직시키고. 그 적폐가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 3사 플러스 조중동에 거의 뭐
우리 인민군 수령님 호위하듯이 총폭탄 호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5년 동안. 네. 그럼 그 5년 동안 국민들은 세뇌돼 있어야지. 지금 역대 대통령 지지도에서 압도적인 꼴찌예요. 1%인가 2% 그래. 그러니까 지지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하지만 제일 잘 산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가장 유명한 게 형광등 100개 아우라죠. 방송 3사 플러스 종편 3사 플러스 조중동. 손석희의 JTBC만 제외하고 근데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탄핵당했어요. 박근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문재인은 조중동 MBC는 물론이고 한경호마저 비판적이잖아요. 지금. 한경호도 그렇게 친절하지 않잖아. 사실 말하면. 네. 근데 지금 역대 최고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우리가 오래전으로 가면 우리 동아일보 얘기 계속하지만 동아일보 혼자 총대를 맸다고는 하지만 혼자만 거잖아. 80년대에. 네. 그때는 완전히 언론 통폐합의 보도지침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알았어요.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땡전 뉴스, 또이 뉴스를 들어도 60혁명은 일어났어요. 국무 독재 조건 항복했어요. 국민의 힘에. 언론의 힘은 생각보다 약해요. 그리고 국민은 그렇게 쉽게 세뇌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나는 남들만큼 멍청하고 남들은 나만큼 똑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은 이명박 박근혜 뽑은 거 실수지. 근데 DJ가 말씀하셨잖아. 국민은 실수도 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건 국민이다. 네. 맞죠? 그러니까 세뇌당해서 엘리트 집단의 의지에 조종당해서 실수하지도 않아요. 실수를 해도.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사실 이런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말이죠. 남들은 자기랑 다르게 남의 말을 잘 믿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연예인들이 악플에 자살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플에 상처받아서 직접적으로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나랑 달리 악플을 믿을 거라고 믿어서 자살한대요. 내가 아무리 호소해봤자 내 말을 안 믿어줄 거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쉽게 세뇌당하지 않는다고. 왜? 나랑 똑같으니까. 다만 이런 거겠죠. 노무현이 싫은데 자기 감정을 합리화할 핑계를 조중동이 언어화해서 제공해 주긴 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 위로 서비스죠. 싫은 게 먼저야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도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조중동의 힘은 너무 막강해. 나는 그게 더 심플하다고 맞는 게 싫으니까. 싫은데 거기에 이유를 찾는 게 이게 사실 사람에 더 가까운데 맞아요. 너무 고도화 시켜버린 거지. 조중동은 마치 그를 분석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이유를 들어줬더니 사람들이 납득했어. 이 사람은 싫어야만 할 어떤 인물이야.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엄청난 스캔력과 분석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세뇌력과. 그럴까? 안 그래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최초에 언급한 게 안수찬 기자의 문제의 트윗이죠. 네. 한결에 니들 삶이 힘든 건 나와 다르지 않으니 그 대목은 이해하겠다마는 우리가 살아낸 지난 시절을 온통 똥칠하겠다고 굳이 달려드니 어쩔 수 없이 대응해 줄게 덤벼라 문바들. 여기서 시대 정신이 어긋난다.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벌써 21세기에 와 있는데 지금 이분은 90년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진보 언론 최초인들이 기꺼이 이분들은 고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좌절도 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한겨레 신문도 창간했어요. 이건 존경할 만한 거고 이 사람들의 당당함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자들은 안수찬 기자 이분한테 미안하지만 지금의 진보 언론 독자들은 안수찬이 뭘 그렇게 고생했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 잘리고 10년 넘게 막노동하면서 허리 관절 디스크 걸려가면서 애들 공부도 똑바로 못 시켜가면서 하지만 정의를 위해 헌신했다. 그 가치 하나만 붙잡고 버티다가 한겨레가 탄생하면서 이제 다시 기자로 복직된 거죠. 그런 감격과 회한의 눈물을 흘려봤냐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이런 식의 디스를 해요. 독자들이. 그러니까 그 디스를 우리가 긍정해 줄 필요도 없고 그 디스는 악의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죠? 악의적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은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 빼놓고는 이 나라에 발언권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발언권 안 줄 거예요. 맞아. 뭐 했길래 늙어서 저러고 있냐고. 그러네. 그럴 핵심이지. 거예요. 이 나라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삐뚤어져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낸 지난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의를 위해서 힘든 삶을 기꺼이 선택한 투사로서의 자기 확신이 읽히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네. 그런데 고려대에 합격해서 그 안에서 운동권하고 학부사 편집장하고 이분이 그랬어요. 졸업해서 한겨레 입사해서 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왔어요. 안수찬 씨는. 그러면은 진짜 대표님 말대로 폐지 줍는 노인 누가 더 고생했어요. 누가 살아놓은 세월이 더 만만치 않아. 근데 난 그런 비유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옳지 않은데 제가 일부러 삐뚤어지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경호 기자들의 자기 정체성 규정을 보면 진짜 거친 삶을 감수한 투사의 면모가 보이는데
70년대생인 안수찬 세대 진보 언론 구성원들이 그런 면모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독자들은 어색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심리는 고생은 당신 선배들이 다 했다. 초창기 최초인들 한겨레 신문 창간한 그 기자들은 고생 다 했지. 근데 니들은 왜 그러냐? 정말 못된 말을 하면 왜 설치냐? 이 심리가 있단 말이야. 뭐 근데 저는 네. 이거야말로 뭐 저의 개인적 관심법인데 뭐 아까 했던 그 얘기라고 봅니다. 뭐요? 저는 저 살아온 지난 어려운 세월에는 아까 그 홍 작가님 말씀하신 안수찬 기자의 그 개인적 스펙, 고려대 학보사 편집장, 그럼 아마 이분은 조금만 마음을 먹었으면 더 좋은 연봉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굳이 한겨레에 왜 남아 있었을까? 그분의 정의감과 어떤 마음이겠죠. 근데 나는 그 부분이 이 말을 하면 이게 안수찬 기자를 내가 디스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사적으로 쓰는 건데 자꾸 웃더라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보리수 밑에 있는 저기 부처님의 마음으로 광야를 네. 걷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에서 온갖 유혹과 그런 것이 오는데 가는 마음으로 고행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 마음이라는 거. 마라의 세 딸들의 유혹을 그렇죠. 이겨낸 부처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얼굴을 하는 그세 딸들이 하는데 가만히 꼿꼿이. 근데 난 그게가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깝다고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이 알량하다고 보진 않아요. 충분히 손을 뻗으면 갈 수 있는 거를 자기 스스로 못 본 척하고 있는 건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제가 더 추가하고 싶다면 삐뚤어진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으로 안수찬이 저런 말을 하는 거 젊은 한경호 기자들이 또 안수찬에 공감하고 두둔하잖아. 네. 그러면은 왜 그럴까? 정의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성각자라는 로망스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문화적 유전자.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밈 있죠. 밈으로서 퍼스트맨들에게 물려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학교마다 학풍이 있듯이 사내마다 사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겨레라는 곳의 사풍은 이러하다면은 그런 마음, 진보를 담지하고 정의를 담지하는 우리 마음, 젊은 기자들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더 오랫동안 지켜왔던 선배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를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밈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당신들이 틀려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해 차원에서. 그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뺑뺑이로 갔어요. 근데 배지고등학교는 뺑뺑이 하는 파라콘에 들어오기 전에 오랫동안 시험 봐서 들어가는 명문이었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도 명문 부심이 있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것도 밈이에요. 우리가 최초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배출한 학교고 그것도 밈으로서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죠. 이건 뭐 단순하게는 그거죠. 뭐냐면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그냥 평화롭게 있는 어린애한테 예를 들어 일제에 가장 잔인한 그 무언가를 했을 때 애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도 느낀 피가 끓어오르면서 일본에 대한. 근데 이미 얘는 고생했어. 이미 나는 피가 끓고 나는 핍박받은 민족 그 자체잖아. 그리고 역사적 정서를 승계받는 게 국가적 밈이지. 그렇죠. 그게 바로 국가단의 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단지 그렇게 돼요. 동의하는 순간.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경우는 우연에 가까운 경우가 많잖아요. 중앙대를 갔더니 PD가 장악을 해서 내가 하다 보니 근데 어디 갔더니 NL이 장악해서 내가 그 밈을 따르고 싶어서는 드물잖아요. 근데 왠지 그게 처음에 남에게 받은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 내 것.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가 탄압받거나 우리가 겪어낸 서사라고 생각하지 당신들이 먼저 겪은 서사를 내가 이해했습니다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유관순 열사 얘기하면서 피가 끓잖아요. 근데 이 피 끓음의 분노의 정체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주 냉정하게 예를 들어 뭐 국가를 떠나서라도 뭔가 왠지 내가 뭔가 이 전체에서 내가 같이 함께 겪어낸 그 내가 같이 분노해야 할 어떤 것처럼 피가 끓어오른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2017년에 와서 이 한경호 기자들이 선배 최초인들에게부터 물려 받은 그리고 자기 정체성화된 이 밈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바깥에 있는 독자들이 보기에는 동떨어져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동시대성 얘기를 우리가 한 거고 왜 동시대성을 잃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했다고. 네. 근데 이제 독자들도 이 한경호가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한경호의 원래 독자층과 소위 그 문바라고 매도당하는 그 문재인 지지 유권자층은 많이 겹치거든. 그렇잖아요. 이제 한경호를 그러니까 실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한경호를 흉보고 싶으니까 독자들도 이제 막 마치 음모론을 갖고 오잖아.
문재인을 흔들고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옹이하려는 뭐 음모가 있었고 이해찬은 사실 달에 갔으며 한경호도 적폐 세력이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명박근혜 독재 정권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문재인은 착하니까 만만해 보인다 이거지.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 이거지. 그러는데 사실 이명박근혜 더 많이 깠지. 한경호 어마어마하게 깠습니다. 이제 호의의 해석을 해야죠. 한경호가 그리고 안철수를 왜 옹립해요. 심지어 한겨레 같은 경우는 아덴만 여명작전 이명박 네. 때 있었던 아덴만 여명작전이 지난 10년간 세계 최고 대테러 작전이에요. 이건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가난뱅이 8명 죽이고 환호하는 나라. 이게 헤드라인이야. 미친 듯이 욕먹었는데 이 정도로 이명박은 까야만 한다에 미쳐 있었다고 이분들이. 아 근데 그 사설에서 기본 기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흔히 말하는 그 두유노사이 두유노 김치의 사고 방식 연장선. 아덴만이 그리고 우리가 왜 그 태양의 후예를 깠던 네. 그 사고 방식. 우리가 세계의 한복판에서 세계에 걸맞는 근데 그것을 무력으로 폭력으로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약간은 우리가 거리를 둬서 조금은 주의해서 보자라는 의미의 느낌이 있는데 제목도 자극적이고 이명박이 미워 이명박 차에서 벌어진 일이야라는 것도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약간의 그 의미는 퇴색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용도 폐기될 정도의 사설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너네 너무 과하다 이렇게 간 거죠. 네,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고했던 박노자 선생님은 네.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그 대표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그 논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박노라 선생님이 약간 국가주의 하면 이분도 약간 특히나 이분은 알러지가 국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왜 그 2002년 광장에서 응원하던 네. 거 그거 보고 국가주의에 뭐가 보인다 어른거린다 하면서 되게 그 약간 그러셨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편집과 헤드로 굳이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이제 문재인에 대한 불편한 이 사람들의 한경호 불편한 심기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는 문재인이 태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쭉 따라온 바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왜냐면 호의의 해석을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정말 안철수랑 계약한 사람들이야. 어둠의 비밀의 계약을 한 사람들이야. 그럴 리는 없잖아요. 난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고 봐요. 뭐야? 문재인 누가 됐든 순결해야 돼. 근데 어. 그 순결을 보장하는 방법은 내가 제시하는 방법. 그게 틀어지면 다 저 사람 의미의 순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제시하는 순결. 그래서 미친 듯이 뭔가를 캐거나 찾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들에겐 딱히 유쾌하거나 그것이 딱히 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시대 정서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그 부분을 캐내서 이것이 바로 봐라. 불의의 어떤 그 일부 증거이다라는 식으로 제시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부분들이 섞여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거니까 더 그렇게 약간 강박적으로 한달까. 네. 이 독자와의 불화도 이 페북에서 한윤영 작가님이 정리를 되게 잘하셨어 이분이. 네.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애초에 문재인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정치인에게 견고한 팬층이 있다는 사실은 옳고 그름을 떠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지. 그건 그냥 사실이지. 그냥 네. 그냥 그렇죠 뭐. 그 불편해할 사실도 아니야. 사실은 사실이면서. 문재인은 남자다 뭐 이런 거. 그런 갑자기 이 말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체로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에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럼 문재인만은 잃지 않겠다. 문재인만은 지켜주겠다라는 관념이 진보 유권층의 주류가 된 현상. 문재인 지지자들의 주류가 그죠. 생각이 진보의 주류라기보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네. 이 현상은 자연하다는 거지. 당연하죠.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불편해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언론의 입장에서 이걸 못 견뎌할 이유가 없거든요. 언론의 사명은 현상을 분석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거잖아. 근데 불편해하는 감정을 좀 견디지 못한 나머지 감정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돌로 생각하면 좀 쉬워요. 뭐냐면 이럴 수 있어. 어떤 기획사 특히 뭐 유수의 3대 기획사 출신 네. 출중한 애가 있다 진짜. 이뻐 노래 잘해 춤 잘 춰. 걔가 스펙으로는 따면 짱이야. 근데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거보다 못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럼요. 그걸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아이돌 그룹이 많을 리가 없지. 이걸 설명해주고 싶은 욕구가 늘 때가 있어요. 우리 애가 괜찮다는 걸. 이건 뭐 야구 게시판 가도 그러고 맞아. 아이돌 게시판 가도 그래요. 아니 왜 걔를 좋아해? 얘가 있는데. 스펙상으로 이게 더 우수한 건데 이게 더 좋은 거. 심지어 음악 게시판 가도 아니 왜 그딴 수준 낮은 음악을 들으냐. 이게 더 좋은 건데 그건데라고 하는데 태초에 누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지지한다는 것은 물론 어떤 스펙을 보고 분석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에게 감정 지지하는 이 모든 걸 섞여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논리적인 분석만을 들이댄다고 해서
그것을 납득할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납득하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자기 컬러거든. 아. 스펙 분석해서 나랑 같아? 이건 컬러야.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인데 홍 작가? 그런 컬러였어? 오늘부터 너다. 이거. 무섭다. 근데 우리 지지자들은 안 그렇잖아. 네. 우리 지지자들은 홍 작가 그런 색깔 했어? 하지만 나는 원래부터 시호님 팬이었으니까 뭐 그런 걸로 이런 거라고. 그럼 이게 온도차가 나는 거예요. 바로. 당연히 나죠. 여기서 온도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돈 없는 조중동 니들이 적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한경호 기자들이 발끈했다고. 네. 왜냐하면 안티테제가 안락한 세계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특권이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너네들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태제라는 자기 세계관의 관계 설정이 바뀌는 순간 당황하고 이 당황이 분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분노로 이어지니까 이 문재인이든 문재인 지지자든 다 싫어. 그럼 이 감정을 자기 감정조차도 거리를 두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 네. 이거를 명확하게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 이 양반들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도 시달려. 그리고 한경호의 비판적인 독자들 말이야. 자기네들한테 비판적인 독자들을 자기는 틀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틀려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팬심인데 이거는 이거를 집단적인 파시즘으로 규정을 해버렸잖아. 그리고 팬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 더 보태자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엔 그분을 지지할 만한 당연한 이유인 거예요. 네. 그럼 그분들에게는. 맞아. 그리고 습관적 사고 음. 이것이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동시대성을 잃었다라고 우리는 이걸 표현을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독자들이 흔히 말하는 한경호가 엘리트주의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죠. 아까 말했던 거. 스펙을 얘기해 줬잖아. 얘가 더 이쁘고 얘가 더 잘생겨. 스펙 설명해 줬잖아. 그럼 나에게 동의해야 되잖아. 아닌데 난 원래부터 이 사람 좋아하는데 하니까 왜 못 알아먹지? 이게 좋은 거라면 왜 그럼 독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게 엘리트주의로 느껴져요. 왜 가르치려고 들어? 선민의식. 아니 뭐 걔가 뭐 3할 타자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얘가 좋다는데. 만년 꼴찌팀이라도 응원한다고. 근데 아니라는 거야. 빨리 홍 작가 팀 바꾸라고. 지금 하나 지금 할 때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지. 그 엘리트주의라고 생각하죠. 그럼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거리두기가 안 되고 자꾸 아니야 사실 내 말이 맞아 니들은 틀렸어. 이거를 한경호 기자들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컨테이너 2개 가지고 기획부동산 그 뭡니까 그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보지도 않았어. 저는 그게 흔히 말하는 믿음이 과하면 착시가 생겨요. 왜 그럴 때 있잖아. 저거 물이겠지 하고 싶어서 보지도 않고 그냥 손 뻗어서 먹었는데 이게 원래 간장일 수 있잖아. 근데 막상 잠깐 이렇게 1초만 봐도 컵에 물이 아니라 검은색이야. 물 색깔이 아니야. 사람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물이 있다고 믿는 순간적으로 판단하는데 난 기획부동산권이 그거라고 봐요. 맞아. 걸렸네. 맞아. 됐어. 하고 이런 그다음에 식으로 다 하잖아. 크로스 이렇게. 체크를 할 생각을 잠깐 거기서 그게 잠깐 끊어진 거지. 그리고 그냥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문재인을 미워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이게 지금 다 먹혀 있어요.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고의 흐름 자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음모론처럼 보이게 문재인을 흔들려고 하는 음모론처럼 밖에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봐봐 누군가 파시즘 독재를 해야 이 파시즘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부정당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자기네들은 정이고 진리면 자기네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파시즘이어야 되는데 지금 파시즘이 없어. 문재인이 파시스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독자들이 파시스트여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를 디스해. 그럼 독자들 입장에서는 구독을 끊으면 되죠. 그죠? 여기서 갑과 갑의 충돌이 일어나. 왜냐하면 진보 성향 독자들은 지금까지 구독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게 되죠. 이제는. 근데 진보 언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았다고 믿다가 그 둘이 입장이 다르단 말이야. 둘 다 갑인데. 그럼 사실 생각해봐요. 한겨레를 내가 만약에 시호님이 10년 의무 구독을 했어요. 네. 의무감 구독을 했는데 이번에 화가 나서 끊었어요. 그럼 시호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생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떼서 한겨레를 도왔죠. 그렇죠. 플러스 10의 도움을 줬잖아. 네. 그런데 한겨레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나머지 평생이. 그러니까 서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지지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기본 디폴트 값을 해놓으면 나 만약 구독 끊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속고 있어 내지는. 넌 지금 뭔가 지금 호도되고 있어. 너는 지금 진보심의 의무를 중도 포기했어. 넌 지금 뭔가 다른 거에 홀려서 혹해서 혹은 잘못 알아서 그럼 여기서 아까 다시 소환되는 거. 네. 내가 알려줄게. 지금 너가 뭐에 속고 있는지. 그럼 갑자기 이제 시호님 뭐래서 뭘 가르치려고 들어 자꾸. 내 마음이 내가 아니, 싫다는데. 가르치는 나는 것도 뭐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대자보야. 독자들을 논파하려 그래.
그 자꾸 그렇게 지금 이게 무한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그리고 정보 서비스잖아. 네. 근데 내가 돈 내고 구독하는 그 언론하고 내가 말싸움을 해야 돼. 그러면은 구독을 끊죠. 당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피곤하게 말싸움을 하면서 진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구독 끊으니까 경영 상태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또 다시 독자 여러분 되돌아와 주세요. 또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몇몇 진보 인사들이 트윗으로 구독을 하라는 거에도 역시나 그런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진정한 진보 시민이라면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린 거지. 정신 못 차린 거고 한경호는 적폐 세력이 맞다. 한경호는 조중동과 똑같다. 배제하자라고 외치는 사람들마저 있어요. 너무 멀리 가셨어요. 외치는 사람마저 있어. 이 사람은 순수성 투쟁의 끝에 가 있어. 한경호 맞아. 그러면은 가장 순수한 그 마지막 언론이 뭐야? 자기야. 이런 사람들 그렇게 몇 명 있습니다 외치는다. 지금. 여러분 제 말만 들으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경호는 돈 없는 조중동이고 너네도 적폐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선악의 이분법에 의해서 한경호가 악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는 한경호는 시대에 동떨어졌다라고 이제 시대에 뒤처졌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파 때 했던 얘기랑 네. 저는 결론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게 약간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요즘 얘기 같지 않고 촌스럽고 뭔가 전혀 지금 맥락이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진지해요.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열심히 나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그 그리고 설명을 내가 또 안 들은 건 아닌데 항상 화낼 내가 준비가 모르는 돼 있어. 얘기도 아니야. 모르는 얘기도 아닌데 들어보면 딱히 근데 나가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근데 이 순간에 그 우리 주사파 때 얘기처럼 그럴 때 설득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슥 마음이 멀어지면서 그냥 자판기에 커피 한 잔 먹으러 왔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물론 그가 선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 버튼을 눌러버렸죠. 그리고 이제 덜크덩 그게 이제 바로 뽑혀 나오는 그럼 거죠. 뭐냐면 덜컹 소리와 함께 커피가 나오는 순간 어색, 정색, 결렬. 삐짐. 전혀나는 이제 절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이거 또 들으니까 웃긴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경호 기자들을 막 뭐라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빠지기 쉬운 감정적 함정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해하자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 의해서 아마도 사람이라면 응당 뭐 다들. 아마도 독자들이 한경호 기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진보 언론이 돈을 못 버는 이유 가난을 각오한 정의의 편이라서가 아니라 지면에 담기는 담론의 내용이 독자들이 느끼기에는 돈을 쓰기에는 질이 낮다고 느껴서일 거라고 봐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필력이 없고 멍청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허접하다는 거는 그레이드가 낮다는 게 아니라 동시대성을 잃었다. 그 시대가 원하는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시대가 원한다면 뭐 그럼 그 대중의 입맛에 맞춰서 뭐 내가 빨아주란 얘기냐.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문재인이 지금 선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어요. 지금 통합의 정치, 그러면 국가 회복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 이게 선악의 이분법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졸업했어요. 지지율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철수 뽑은 사람들, 홍준표 뽑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문재인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홍준표 씨는 아니고요. 어쨌든. 아, 그런가요? 네. 홍준표 씨는 아닌가요? 아직 아닙니다.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강경화 장관 내정자? 네. 오늘, 녹음하는 오늘까지는 내정자죠? 네. 장관 내정자 그 어디 컨테이너 기획부동산 그거 알아보려고 거기에 천착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동시대성에서 멀어졌더라고 유권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우리 방송 내용을 다 하고 나니까 정적이 찾아오는군요. 대표님. 네. 어떻게 마무리 멘트를 하고 이 시리즈를 할지 모르겠는데 멀어져서 매력이 줄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표현 굉장히 온건하다. 네. 좋다. 멀어져서 이게 멀어진 것도 그렇다고 막 저 뒤처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매력도가 하락했어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덜 보게 되는 거고. 동시대성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죠. 그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비관적이에요. 동시대성을 한 번 잃은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회복 기회가 잘 없어요. 그건 정말 난다긴다는 천재 정도가 아니면
사실 힘들어요. 거의 우리 서사 그러면- 아날람 방송 내에 등장하는 리얼 히어로 김대중 정도의 그 정도의 유연함이 아니면 이렇게 꼿꼿한 사람들에겐 조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젊은 피수열이란 말을 어르신들이 그렇죠. 아예 그냥 구성원을 바꿔버림으로써 그렇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동시대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무서워요. 저는 그래도 함께 가는 어차피 이제 뭐 조중동 차치하고 함께 가는 어떤 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 또 매력도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이걸로 이제 돈을 버냐 안 버냐 혹은 그런 거 뭐 다르게. 회복과 하느냐는 다르게 그러니까 응. 그냥 그거예요. 늙는 게 그런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변해버렸고 변한 걸 목격한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그럴 리 없어라는 마음이 먼저 들거든. 내가, 제가, 우리가. 제가 오늘 되게 좋은 말을 들었는데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늙지 말고 좀 익어갔으면 익어가서 우리에게 다시 같이 갔으면 해요.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 짜게 식어서 그냥 야, 땡감이 읽는 게 되는 식는 건지. 것도 알지. 있고 그 읽는다는 게 그 어. 발효도 그 그러니까. 발효가 뭐 다른 그치. 면에서 보면 아니, 썩는 거고. 발효라는 그러니까 발효로 익을 수도 있고 연글어서 익을 수도 있고 숙성돼서 익을 수도 있잖아. 식초가 된 와인은 식초로서 별 효용이 없어. 딱히 먹을 수 없는 건 아닌데 별 효용이 없어. 이게 다 그러니까 회생불가라는 게 아니라 네. 나는 그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인정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자꾸 늙지 않았다라는 거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에 독자와의 불화 사태가 네. 진보 언론으로 하여금 어떤 뭐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워낙 뭐 얼마나 옛날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진보 언론 사태를 창세기부터 해서 우리 현대사를 다시 보면서 언론 역사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진보 언론 창세기 출애굽기 시리즈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해야지. 뭐. 뭐야? 마지막에 요한묵시록을 붙여야지. 진보 언론 그렇죠. 요한묵시록 해봐요 빨리. 진보 언론 요한무시록? 하늘에서 불의 대왕이 내려오고 빨리 해봐. 뭐 있어야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럼. 666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진보 적그리스도 불의 대왕 빨리. 판매 부수가 뭐 어떻게 될 거야? 666구밖에 안 된다며. 모든 얘기의 끝은 예언이죠. 어떻게 우리 야. 모두 다 망하나? 아니 뭐 하늘에서 이제 대선진례교가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적그리스도였어. 역시 적그리스도였어. 여기- 훌륭한 엔딩입니다. 정말 훌륭한가요? 네. 이제 바른말 나만 하네. 좋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